달러 환율이 1150원대를 정점으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수급 개선으로까지 선순환되게 된다면 3분기 주식시장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진통 과정이 7월 말 정도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랑기자입니다. 퇴근길을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로는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를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하지 말고 차라리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조차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거를 좀 포인트 삼아서 결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펀더멘탈, 경기 흐름, 기업들은 이익 흐름, 업황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두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흐르면 어떡하냐, 물가 흐르면 어떡하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방향성, 경기 흐름이나 이익 흐름들의 방향성이 유효하다면 물가나 금리나 이런 불확실성 변수라든지 펀더멘탈 흐름들에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그 흐름들을 꺾을 만큼의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힘겨루기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센가, 금리, 물가가 성장을 훼손할 정도로 높아서 이렇게 눌러버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환율, 달러 인덱스도 중요하지만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원달러 환율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라든지, 외국인 수급은 또 이제 선물 시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내 기관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흐름들에 있어서는 펀더멘털의 방향성과 단기 국내 증시의 등락 과정들은 환율 변화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면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데요. 불확실성 속에서는 지난 실적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상반기에는 뭐 트레이딩 바이 업종으로 저는 시클리컬, 에너지, 화학, 조선, 철강, 은행 뭐 이런 쪽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월 지나고 이제 8월로 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시클리컬은 반등 시 좀 비중을 줄이고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을 비중을 늘려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외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때가 기회다.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진정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들이 좀 악화됨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주식들, 특히 내수주라든지 소비주들은 다시금 정상화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점점 심상치 않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이 실적을 지킬 수 있는 걸로 이제 가격 결정력이 있는 퀄리티 주식이 좀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 증시에서도 퀄리티 주식의 주가 상승세가 좀 돋보였거든요. 국내에는 어떤 주식이 퀄리티 주식인가요? 대표적인 퀄리티 주식이라고 한다면 국내 소비 관련주들, 음식료라든지 뭐 영화, 미디어 뭐 이런 쪽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퀄리티 주식이라기 하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충분히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쪽들,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성장주,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빵 터짐으로 인해서 이게 가속 성장을 하는 쪽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터넷,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쪽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축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등락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더 비중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수출 쪽인데요. 수출 데이터가 매달 확인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추적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특히 운송 뭐 이런 쪽들이 아마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재고 축적 수요가 들어오면은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한국으로의 수입량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흐름들이 선순환되고 그런 과정에서 운송까지 좋아지고, 그리고 이런 과정이 펼쳐지다 보면은 한국 수출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하는 강세로 가겠죠. 원화 강세, 외국인 수급 개선, 이런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10월, 11월, 12월에 그랬어요.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미국 소매업체들의 재고율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10월 말 저점으로 1월 말 고점, 장중 기준이긴 하지만
1000포인트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랑 비슷한 흐름들이 3분기 중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 뭐 지지부진하고 뭐 맨날 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한 것들은 그런 변화에 있어서의 마지막 진통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3분기에 반도체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할 때 고점에서 팔고 일단 피하는 게 나을까요? 작년 11월, 12월, 1월처럼 엄청난 상승을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후퇴 전략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올해 1월 초에 1월 전망을 쓰면서 썼던 자료가 더 끝까지 갔다 꺾이거나 쉬었다 더 멀리 가거나 라는 자료를 썼어요.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쉬었다 가야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가 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1월 초중순에 이렇게 꺾이지 않고 쭉쭉 뻗어서 뭐 3,600, 800까지 갔다면 한 1년 동안은 쉬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때도 워낙 오버슈팅을 하긴 했지만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진통 과정이 거치고 있는데 그 끝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모든 게 불확실할 때는 주도주가 없으니 소외된 주식에 눈길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소외주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 아니면 IT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이죠. 네. 이런 소외주를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하는 거 좋은 방법일까요? 이미 움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에 민감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 미국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있고 한국 채권금리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적으로 강해 주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눌렸던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는 미국 채권금리, 한국 금리 같이 올라오면서 눌려 있고 이제 2분기 때는 한국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또 눌려있고 막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채권 시장을 보면은 2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것은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본다면 소외주, 그 중에서도 성장에 대해서 할인율 압박에 좀 디스카운트 받았던 앞서 말씀하셨던 바이오라든지 게임, 뭐 IT 하드웨어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 소외주 중 하나는 또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저희 3분기 전략과 코스피 지수 전망까지 쭉 이어서 가볼게요. 네. 이제 7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도 7, 8, 9월을 좀 쪼개서 전략을 짜본다면 네. 7월에는 분명히 상승장이다. 컨비션 바이콜 이렇게 외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벌써 7월이 상승장이면 9개월 연속 코스피 상승인데 8월에는 조정받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왜 9개월 연속 상승한 뒤에는 꺾여야 될까요? 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모든 기준을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얘는 여기까지야 라고 재단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8개월 연속 상승한 적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6개월 연속 이상 상승했을 때 시장이 어땠나 라고 보면은 꺾였어요. 6개월 연속 상승했을 때 6번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6번 중에 5번은 경기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정점이거나 이미 꺾였거나 또 12개월 선행 EPS라고 해서 지금부터 12개월 뒤까지 예상되는 주당 순이익 지표를 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정점을 찍고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이미 꺾였거나. 그런데 지금은 경기 선행지수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좀 슬로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익 전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는 이미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서서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올해 1월 초에 기록했던 장중 고점이 3260이거든요. 지금 3270, 60, 50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같은 레벨인데 이때 12개월 포워드 PER이라고 해서 12개월 선행 EPS 대비 주가 레벨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때는 15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11.2배. 아, 이건 꺾이겠지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2021년, 22년, 2023년 이익이 계속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레벨 자체가 뒤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12개월 선행 EPS가 꺾일 일은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와는 좀 달리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역사적 고점을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8개월 이상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이유로 시장을 꺾기보다는 왜 그때는 꺾였고 지금은 어떤 흐름인가를 좀 비교해서 본다면 저는 9개월 연속 상승, 뭐 10개월 연속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은 엄청난 급등락이 있은 뒤에 20주 이상 박스권이에요. 5개월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전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게 위쪽으로 벗어나면
눌려있던 게 올라오면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코스피 지수 전망은 어디까지 내달릴 것으로 예상하세요? 3분기죠, 3분기. 네. 3,600선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 3분기에. 네,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2개월 선행 EPS라는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288원이에요. 제가 4월 달에 봤을 때마다도 이게 240원이었거든요. 이게 의미가 뭐죠? 한 주당 280원의 이익을 낸다는 의미인가요? 네. 12개월 선행 PER이라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올해 평균치를 구해보면은 한 12.8배, 7배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하니까 12.5배까지만 간다고 해도 3,600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적이 올라온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올해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된다는 것만으로도 갈 수 있는 레벨이 전 3,600 그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익에 대한 전망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 중이고 12개월 선행 EPS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투자 전략 팀장님이기 때문에 이제 분기 전략을 짜고 그걸 다시 쪼개서 월간 전략, 또 맞아요. 주간 전략 이렇게 네. 또 전략을 짜시는데 3분기에는 이렇게 상승장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 봤을 때는 4분기에는 조금 조정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조금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될 일은 많다.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시장이 어느 레벨까지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올라온 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 매년 연말에 반복되는 치펀드 청산 굿클로징 이슈, 이런 수급에 대한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을 키운 우상향하는 흐름 아니면은 통화정책 정상화 스텝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좀 변동성은 좀 열어놓자. 3분기 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리고 4분기 초반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조심은 하자. 그때쯤 되면은 지금은 이제 현금 비중을 오히려 줄이고 주식 네. 많이 투자해라라고 네. 하시지만 4분기 초반쯤 되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놔야겠네요. 3분기 후반으로 가고 코스피가 3,600을 넘고 올해 1월 초처럼 뭐 주식시장이 폭등을 한다. 그럴 때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처럼 뭐 시장이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할 때는 빠질 때마다 현금보다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코스피가 3,250이 딱 중간선 정도 되거든요. 단기적으로. 3,250 밑에 있을 때는 뭐 좋아하시는 종목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운송 이런 애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고 3,250 넘어서 3,270 가면은 그냥 두셨다가 또 며칠 있다 또 밀리면은 또 사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려가시면은 아마 3분기 뭐 남은 8월, 9월 달에는 늦은 바캉스라도 여유 있게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 지수의 3,600선 돌파를 사실 개인 혼자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은 외국인보다 더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언제 들어올까요? 키가 또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제가 3월 말부터 시장을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점은 맞아요. 코스피가. 근데 그 저점을 찍은 뒤에 4월, 5월, 6월, 7월 4개월 동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들을 주말 내내 고민을 해봤을 때는 제가 간과했던 거 잘못 판단을 했던 거는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왜냐면은 저는 달러 인덱스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4월 달에는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4월 달에 달러도 하락하고 원화도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반대로 세게 했죠. 근데 5월 달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다 보니까 외국인이 공매도로 구조를 막 쏟아내니까 달러는 계속적으로 약세인데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갔습니다. 벌어졌던 갭이 좁혀질만 하니까 6월 FMC가 있어서도 한번 탁 튀고 그러다가 이제 좀 좁혀질만 하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1,150원을 넘고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 정점을 찍을 때는 조금씩 변화가 있다. 4월 달에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했었거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변화했던 거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긴 했지만 실제로 외국인이 매도한 규모는 8.5조인데 공매도 규모이 9조 4천억이었습니다. 공매도 규모가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특이점은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5주 만에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뭐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최근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많이 파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등락을 보일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모습들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원달러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외국인이 사거든요. 환율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질문해 주신 게 외국인보다 왜 기관이 더 파냐. 그쵸.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매도해서 그래요. 외국인이 최근 7월 달에 무슨 플레이를 했냐면 현물을 많이 매매하지 않았어요. 많이 팔아봤자 3천억, 매도 3천억, 매도 3천억, 5천억 미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7월 달 들어서 현물로 많이 매매를 못 하다 보니까 선물로 하루에 1조 팔고 또 1조 팔고 갑자기 1조 사고 7천억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를 세게 하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떨어지죠. 이게 정상일까요? 선물은 미래 가치에 대한 반영을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 막 매도를 하니까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기관들 중에서 비중이 좀 높은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플레이를 할까요? 그 프로그램 매매는 갭이 수익이거든요. 요 갭을 먹으려면 싼 거를 사고 비싼 걸 팔아야겠죠. 그래서 현물 주식을 팔았구만요. 네. 그래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이렇게 좀 맞춰지면 청산을 해서 요만큼의 갭을 먹는 거죠. 수익을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워낙 큰 폭으로 진폭을 보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되었고 그런 흐름들이 대규모 기관 매도로 표현되긴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또한 환율 변수만 좀 진정이 되면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라든지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떻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추세적으로 다 좋다 얘기해놓고 결론은 환율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환율도 결국에는 이제 국내 제조업 수출 기업들이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원화 강세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달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강세로 가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글로벌 경기 그 안에서의 한국 수출 개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1150원에서 단기적으로 좀 더 등락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1170원, 80원, 1200원 올라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1150원대를 정점으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서 수급 개선으로까지 선순환되게 된다면 3분기 주식시장은 좀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진통 과정이 7월 말 정도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 네, 지금까지 불확실한 증시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를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